공매도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적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미들이 뛰어 들어갈 만한 시장입니까 지금 어떻게?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랑 이제 그냥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저평가된 주식들이 다른 거고, 그동안 좀 바닥에 있었던 주식들이 이제 오히려 오르는 타이밍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지금 놀랐거든요. 아 예. 27년까지 내리 달릴 수도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내리 상승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재테크 얘기를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이죠. 전인구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이 11월, 오늘 글씨도 잘 안 보이네. 11월 9일이잖아요. 아, 예. 증시가 한번 확 올랐다가 예. 떨어졌다가 예. 종잡을 수 없는 장이 됐는데, 공매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그쵸, 그쵸. 네, 엊그제 공매도 풀려서 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다가 그 다음날 훅 떨어졌다가 예.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널뛰기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게 봐요. 이제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했던 사례들을 세 번 있었고 이번에 네 번째인데,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 올랐어요. 이제 공매도 기간이 하루 이틀이, 금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하거든요, 보통. 그런 다음에 한시적으로 한다 하고서 연장을 한 번 더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스톱을 하던가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보면은 다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은 좀 다른 게, 세 번은 경제 위기가 오고 증시가 박살난 상태에서 했던 공매도 금지니까 당연히 올랐던 거고, 세 번은. 이번에는 왜 하지? 이제 이러면서 했거든요. 이게 경제 위기였잖아요. 예. 지금은 정치 위기.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자들의 압박이 이렇게 거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여의도에서 시위하고 막 공매도 막 이렇게 하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이제 백기항복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했는데 이 공매도를 하고 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지한 타이밍이. 지금 미국 증시가 9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타이밍에 금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환율이 되게 높았다가 급락하는 타이밍에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가 저번 한 2주 전에 5%를 찍고 지금 오늘자로 4.5%로 내려온 상태니까 국채금리까지 급격히 하락하는 상태에서 금지를 걸었기 때문에 그냥 공매도 금지를 안 했어도 미국에 있던 자금이 신흥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어차피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다 봐요. 이제 뭐 근데 공매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쏠린 데들이 자기들은 좀 고평가됐다 생각하는 데들이 하니까, 외국인들이 뭐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 보면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선물 매도를 친다던가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쳐가지고 뭐 주가를 끌어내리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수로 봤을 때는 아마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 지금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공매도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적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는 이렇게 공매도 공매도 금지를 해버리니까 선진지수 편입은 이제 요원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외국 자본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공매도 자체가 원래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어서 금지를 당연히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한국이 왜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하냐. 이거 뭐 글로벌 뭐 정말 뭐 증시가 어려운 시기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포로 하냐 이러면서 거기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지금 어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이제 이런 흐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득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잠자코 보고 있었잖아요. 제 주변에서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건 뭐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공매도 금지된 다음 날, 그날이죠. 그날 공매도 금지하고 막 주가가 확 치솟았는데,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뭐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개미들이 뛰어 들어갈 만한 시장입니까? 지금 어떻게? 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랑 이제 그냥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저평가된 주식들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지수가 오를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평균이 올라가는 건데 개인들이 투자했던 것들은 하락장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주식들,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하니까 바로 거기부터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동안 계속 눌림이 있었던 주식들, 업종들 이제 계속 서럽게 있었다가 이제 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매도까지 또 맞아가지고 주가가 더 오르지도 못했던 주식들은 이제 부스터를 쓰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좀 바닥에 있었던 주식들이 이제 오히려 오르는 타이밍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못 올랐거든요. 아, 예. 지금 오늘 시점으로 7만 원? 예. 하이닉스만 올랐었어요. 이제 AI빨로 그렇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똑같은 반도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오르고 있었는데 오히려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면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게 대형주들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3년 11월 9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됐는데 2023년 한국 경제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용두사미의 거꾸로 된 말이 뭘까요? 사자성어. 아, 용두사미. 예, 그걸 리버스 용두사미. 예. 오히려 상반기에 잠깐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 이후로 많이 꺾여서 상고하저했었다가 오히려 연말이 되면서 한번 좀 더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예고편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내년이라던가 25년까지 되게 좋은 상승 사이클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듣던 조금 반가운 소리네. 그래서 이제 아니, 저는 왜냐하면 2024년이 뭐 어렵고 경제 위기니 뭐 IMF가 그 얘기만 듣다가 소장님 오늘 잘 나오셨네요. 아니, 보통 그때가 보면 사람이 긍정적이야. 제가 참고로 요새 다른 채널 출연을 1년 동안 안 했어요. 셀코만 좀 나왔었는데 이제 뭐 바빠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뭐 상승기 때가 이제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하기 그래요? 때문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경제 전망하면서 보면은 내년에 나쁘다라 말한 이유가 올해 나쁘니까 내년에 나쁘다. 근데 올해는 나빴는데 뭐 AI나 이런 특수 효과로 잠깐 좀 맞은 거고 내년은 진짜 그런 AI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쁠 거다. 뭐 경기 성장이 둔화되니까 나쁠 거다라고 해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그때가 제일 사야 되는 때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맞아, 역대로 그랬어. 예, 지금 뭐 삼성전자 미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도 캄캄해요. 근데 그럴 때가 당연히 캄캄하니까 주가가 제일 싸요. 반대로 그러면 내년 전망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 해 전망이 나빴던 적이 있느냐? 생각보다 다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았던 때도 많았고 작년에도 올해 전망 안 좋게 봤었거든요, 다들. 근데 오히려 지수가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업들 고용도 좋았고 소비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물론 미국만 괜찮았던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리 인하 효과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가 인하되는군요. 예, 그리고 미국이 고용이 지금 뭐 둔화된다, 소비가 둔화된다는 지표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긴 한데 지금 정도만 버텨만 준다 내년에도 라고 하면 소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그럼 여기로 물건을 파는 제조업이라든가 신흥국들이 수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 한창 샀던 시절, 가전제품 한창 샀던 시절이 2021년이거든요. 4년 사이클이에요. 가전제품, 반도체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4년 사이클이 다시 도래하는 게 25년 1월 요쯤이기 때문에 새 거 사는구나.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오히려 우리 예상보다 기업의 실적들이나 소비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년엔 전쟁도 끝날 거고. 예, 뭐 더 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전쟁도 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얘기를 해주셔서 금리가 어떤 분들은 또 몇 년 더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FOMC는 금리를 동결을 했잖아요. 동결이 된 거죠.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건데
미국 금리는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이거 예. 실질 금리 얘기하는 거죠? 그 채권 금리. 예. 채권 금리. 그러면 금리는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덤벼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했던 기저에는 어떤 이론이 있었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은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CPI가 예상치를 봤을 때 아마 이번 달 발표날 그 예상치가 3.1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다음 달 예상치가 2.9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달에 드디어 CPI가 2년 만에 드디어 2%대로 내려왔다. 그럼 그거 지금 겨냥해서 이렇게 올렸던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올린다 이랬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 뉴스가 어떻게 도배가 될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년에 2%로 떨어지려면 물가가 떨어지려면은 전제가 뭐냐면 유가가 같이 떨어져야 돼요. 예. 유가가 95달러까지 찍었다가 이번 한 추석쯤 해가지고 지금 급속히 내려와서 한 76달러? 그때 올랐던 건 전쟁 때문이니까 또. 예. 그래서 지금 유가가 이렇게 막 빡빡빡 떨어지는 이유는 중국 침체가 심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중국이 중국 경기가 유가를 많이 움직이는데 중국 경기가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고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다 좋은 게 아니라 미국만 좋을 수 있겠구나, 내년에. 그럼 미국만 좋으면 미국발 소비의 득을 보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전략을 다 짜야 되겠죠. 중국이 침체됐다는 건 예. 우리가 글로벌 경제로 돌아갈 때 보면 중국하고 우리를 같이 보잖아요. 네. 중국이 침체되면 우리가 좋을 게 없는데. 예,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히든 카드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은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커서 경제가 죽더라도 나는 이 정책을 밀어붙일 거야 하면 또 그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팽배하기 때문에 좀 그 리스크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한 이후부터 어떻게 바뀔지를 보는 거예요. 좀 달라질 거다. 예. 이렇게 부동산을 그냥 다 망하게 하진 않을 거고 이제 여기서 강한 부양책 과거부터 있던 그 바주카포를 한번 쏴야 되는데 바주카포를 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에 중국도 같이 바주카포를 쏴야지만 뭐 대규모 금리 인하라던가 뭐 유동성이라던가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래야 자기들이 뒤에서 타격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중국도 바주카포를 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하락했던 중국 경기 침체가 다시 상승으로 고개를 트는. 그러면 중국 경제에서 뭐 가장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할까 보면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화웨이 칩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규제를 하니까 화웨이 칩을 사서 만들겠다라는 뉴스들, 발주를 벌써 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뭐 중국으로 수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서히 우리 셀코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제 기사 안 보셨던 분 이제 다시 슬슬 경제 기사를 좀 몸을 좀 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부동산 얘기 잠깐 건들고 갈게요. 예.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은 오르는 건데.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우리 영끌족들 예. 금리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영향 가죠. 네. 우선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의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한국 부동산은 나빠지진 않겠다 정도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위아더 월드로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선별된 자리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이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면 한국 부동산은 한 방에 그냥 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한 템포 쉬고 갑자기 엉뚱한 데서도 올라요. 한 10년 전에는 지방 광역시 소형 도시의 중형 아파트부터 막 70%씩 올랐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공급이 막혀버렸고 그동안 공급이 막혀서 신규 수요는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만 자꾸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거래가와 전세가 차이가 안 나는 뭐 우리로 치면은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들 위주로 좀 오름세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분양가 더 좀 나아져야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분양가 취소를 봤더니 다 취소를 한 거예요. 건축자재 값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지금 이 가격으로 고분양가 내면은 미분양 날 게 뻔하니까 그게 다 멈췄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 시장이 회복되려면은 좀 텀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좀 실수요 있는 자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 시장이 너무 좋아요. 미국 주택 건설 업체들은 지금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속으로 기록할 정도로 뭐 못 팔아서 난립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과거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쪽에 있었던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텍사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 자체가 텍사스 지역 이런 데서 부족한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민자들,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이민자들도 그쪽을 먼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주택이 호황, 상업용 건물은 지금 양극화가 돼 있는데 하이엔드 쪽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고 이 중간급 사이즈들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요 구도심은 자꾸 공실이 나고 새로 짓는 곳들은 또 괜찮으니까 일로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좀 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 그럼 미국으로 치면 미국 건설업체 주식들을 다 DR 호튼이라던가 이런 데가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실수요 위주의 곳곳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집 사도 되는 시기는 그래도 좀 봐야죠. 예, 좀 쉴 텀을 주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3기 신도시 분양이 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GTX가 3월로 조기 개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동산의 힌트가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제주도도 그랬었고 제주도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딱 그 들어오면서부터 집값이 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양이었을 때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양양 땅값이 국내 1위를 연속으로 찍었어요. 그럼 이번에 GTX라는 것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GTX거든요. 경험해보고 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오 이게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삼성역까지 뚫리고 서울역까지 뚫리고 하면은 아 이제 완전히 바뀌겠구나 라고 하면서 GTX를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선 A 노선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B 노선, C 노선도 들끓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또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 예정된 데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위주로 또 분양 청약 시장은 또 후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는 그거 이 사이클인데 예. 그 홀수년도에는 장이 좋고 짝수년도엔 장이 안 좋다. 고로 내년은 짝수년도니까 예. 경기 침체다. 와. 뭐 경기 침체 이미 왔으니까 하여간 예. 장이 안 좋다. 예.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네요. 동의하네요. 사이클이 이제 그 이론으로 나온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글로벌 이론으로 나온 게 4년, 10년, 17년 사이클이에요. 4년 사이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랑 가전제품 사이클 그거랑 10년이 이제 제조업 사이클이에요. 보통 중국 경기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리고 17년이 부동산 사이클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는 홀수 짝수를 보기에는 좀,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을까? 또 이제 작은 파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4년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17년, 21년, 25년. 17년에 증시 고점이었죠. 21년에 코스피 고점이었죠. 25년에 코스피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아까 가전 반도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증시가 대한민국이랑 대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을 수 있다 본 거고 10년 사이클도 잘 보면은 38 광땡 전략이에요. 38 좋다. 예. 38 광땡. 대한민국 증시가 끝자리가 3년인 해는 다 바닥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93 저기 2003년, 2013년, 이제 2023년. 예. 지금도 뭐 네, 거의 2, 3년 왔다 갔다 하고요. 가장 고점이었던 해가 7, 8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7, 98 그리고 2007, 2008, 2017, 2018, 2027, 28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사이클 두 개가 맞물리는 시기가 24년, 25년이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조업이라던가 이제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27년까지 내리 달릴 수도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내리 상승하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시작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속는 셈 치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근데 저도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이제 내년 4월이 선거잖아요. 네. 총선 앞두고 막 이제 선심성 공약 막 나와요. 엄청나죠. 이제 시작됐죠. 예. 그거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얘기만 듣고 막 확 대고 막 원래 선거라는 건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세종시 주민이라서 네. 아유 공약으로 집값 이걸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한번 잘 판단을 하시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 불러서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이랬으면 좋겠고 그때 좀 나오셔서 도움 말씀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국회의원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어쨌든 내년은 네. 그래도 좀 밝게 보시는 거죠. 예, 오히려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벌써 2년 내리 하락했잖아요. 네. 증시도 2년 동안 하락을 쭉 한 적도 없었고 네. 보통은 나쁠 때 좋고 좋을 때 나쁜 거라서 오히려 지금 주변에서 그 주식 얘기하는 사람 없을 때 주식을 사야 되고요. 맞아요. 그렇더라. 카페 갔을 때 스타벅스에서 주식 소리가 들린다. 팔아야 됩니다. 참고로 요즘 주식 얘기 아무도 안 해.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사서 그냥 버티고 네. 모으면은 나중에 스타벅스에서 주식으로 와, 저 사람 대박 났대 이런 네. 사람 주인공이 제가 될 날 수 수 있는 있다. 거죠. 네. 네. 오늘 전인구 소장님이 잘 나와주셨어요. 예. 그동안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다가 누가 나오셨다? 오늘 이렇게 아니 제 주변이 그래 주변이. 근데 오늘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까지 저희가 살짝 건드려 봤고요. 계속해서 전인구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